프랑스 대학생이 태국에서 교환학생을 하며 한국을 단순히 예의 바른 나라 정도로 여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방콕 공항에서 겪은 끔찍한 혼란과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놀라운 질서 사이의 극명한 대조가 그녀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공항 전문가가 국제포럼에서 한 단 한마디가 회장을 완전히 침묵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과연 그가 한 말이 무엇이길래 태국 총리까지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을까요? 저는 엘로이즈 루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아시아 교통 시스템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죠. 졸업 논문을 위해 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 솔직히 아시아에 대한 제 생각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파리에서 출발하기 전 지도 교수님께서 아시아 각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정시성이 뛰어나고 싱가포르는 효율적이며 태국은 역동적이다. 그리고 한국은? 교수님은 잠시 멈춘 후 말씀하셨죠.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하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한국은 그냥 조용하고 깍듯한 나라구나. 유럽 사람들이 보통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거든요. 일본은 신기술의 나라, 중국은 거대한 시장, 태국은 활기찬 관광지. 그런데 한국은 그저 예의 바른 나라 정도였습니다. 태국 도착 첫 주 교통부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아누차라는 보좌관이 있었는데 상당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 전형적인 카리스마 있는 공무원 같았죠. 세미나 중간 휴식 시간에 아누차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엘로이즈, 당신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 시스템 전공이니까 관심이 있을 텐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예의 바른 나라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질서정연하다고 하던데요. 지하철도 시간에 맞춰 운행되고 사람들도 줄을 잘 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누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예의만 바르지 실속은 없잖아요. 우린 유연성이 강점입니다. 규칙에만 얽매이면 창의성이 죽죠. 태국을 보세요. 우리는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대처해요. 당시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은 자유를 중시하고 규칙보다는 개성을 더 소중히 여기니까요. 한국은 그저 깍듯하고 조용한 나라, 특별할 것 없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누차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계속했습니다. 태국은 달라요. 우리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것,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시스템이죠. 한국처럼 딱딱하게 규칙만 따르면 뭐가 재밌겠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도 아누차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했죠.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한 규칙은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질서라는 것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 재미없고 딱딱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아누차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이게 아시아의 역동성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국 사람들 정말 자신감 넘쳐. 한국 같은 나라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하네. 확실히 여기가 더 활기차긴 해. 거리도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야. 그날 밤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태국의 자유분방함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거리는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토바이들이 차 사이를 누비고 상인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파는 모습이 자유롭게 보였어요. 반면 한국은 글쎄요, 그냥 조용하고 예의 바른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한국 사람들은 항상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지하철에서도 조용히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당시 제 눈에는 그게 재미없어 보였어요. 아누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유연성이 강점이다. 규칙에만 얽매이면 창의성이 죽는다. 당시에는 그 말이 정말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자유로운 프랑스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너무 많은 규칙과 질서는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질서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그 질서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곧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꿈도 못 꿨습니다. 태국에서의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프랑스로 돌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가기로 했는데 솔직히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환승하는 공항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방콕 공항에서 출발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었어요. 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 있고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공항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냥 기다리세요. 순서대로 될 거예요. 하지만 순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체크인을 하고 저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질서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질서가 없을 때의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야겠네요. 보안 검색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줄로 서 있는데 어떤 줄이 더 빨리 움직이는지 눈치 게임을 해야 했어요. 줄을 바꾸는 사람들, 새치기 하는 사람들, 큰 소리로 불평하는 사람들.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출국 심사에서는 더욱 심각했어요.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는지 컴퓨터가 자꾸 멈췄습니다. 직원은 한 명뿐이었는데 여행객은 수백 명이었죠.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야? 비행기 놓치면 어떻게 할 거야? 저도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환승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연되면 다음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우차가 말한 유연성이 이런 건가? 이건 그냥 무질서 아닌가? 결국 저는 간신히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좌석에 앉아서도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시스템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태국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사업가였는데 저의 불만을 들어주더라고요. 아, 맞아요. 방콕 공항은 항상 그래요. 저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개선하지 않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사는 게 태국 스타일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여유로운 것과 무질서한 것은 다른 건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어요. 그분이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문으로 방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왠지 어수선해 보였어요. 질서 없이 여기저기 흩어진 불빛들 같았습니다. 그때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승객님,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환승이 매우 빠르고 편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공항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하지만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해보니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꼈습니다. 조용했어요. 사람은 많았는데도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환승 안내판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줄이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서 있었어요. 누구 하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든 사람이 차분히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콕 공항에서 겪었던 혼란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줄이 매우 빠르게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해두고 직원들도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고작 10분 만에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출국 심사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인 시스템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든 게 자동으로 처리됐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사진을 찍으면 끝. 전체 과정이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질서의 힘이구나. 규칙이 있고 모든 사람이 그 규칙을 따르니까
모든 게 매끄럽게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안우차가 말했던 유연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환승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사람들도 조용히 자기 일을 했고 아이들까지도 뛰어다니지 않고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업가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공항은 정말 대단해. 질서가 과학이야.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과학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더라고요. 모든 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공항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환승 시간 동안 공항 곳곳을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모든 사람이 오른쪽에 서 있었어요. 왼쪽은 급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비워둔 채로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 많았는데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빈칸이 생기면 제일 앞 사람이 들어가고 뒤에 사람들은 조용히 한 칸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방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그랬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미리 결정해두고 자기 차례가 되면 빠르게 주문했어요. 계산할 때도 카드를 미리 준비해두고 영수증을 받고 나면 신속하게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규칙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어요. 탑승 게이트 근처에서 잠시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승무원이 탑승 안내 방송을 하자 사람들이 차례대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1등석,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순서로 말이죠. 아무도 새치기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는데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처음 한국에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경유하는 거예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떠세요? 저희 공항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모든 게 너무 질서정연해서 신기할 정도예요.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외국분들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에게는 당연한 건데 말이죠. 당연하다고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어릴 때부터 줄 서는 법을 배우거든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순서를 지키라고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강요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화된 문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였던 거죠. 그런데 답답하지 않으세요? 항상 규칙을 따라야 하니까요. 그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편해요. 모든 사람이 같은 규칙을 따르니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지하철 시간도 정확하고 약속 시간도 지켜지고 그런 게 오히려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자유를 준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규칙과 자유를 반대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이분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지하철이 정시에 운행된다는 걸 알면 시간 계획을 세우기 쉽잖아요. 약속에 늦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교통규칙을 지키니까 사고 위험도 적어지고 그래서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질서가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더 안심하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탑승 시간이 되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가는 과정도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통로를 막지 않으려고 배려했고 모든 게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본 공항은 마치 정교한 기계 같았어요. 모든 부분이 제자리에서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안우차의 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유연성이 정말 더 좋은 걸까?
아니면 질서가 더 효율적인 걸까? 방콕 공항에서 겪었던 혼란과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편안함을 비교해보니 답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단순히 공항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경험하게 될 일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그때는 몰랐습니다.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에 오늘의 경험을 적어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본 질서의 힘, 규칙이 주는 자유로움,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더 추가했어요. 안우차의 말이 정말 맞는 걸까? 파리에 도착한 지 며칠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방콕 공항에서 대형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해킹 사태였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콕 국제공항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당해 항공기 40여 편이 지연되고 2천여 명의 승객이 공항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뉴스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불과 며칠 전에 경험했던 그 공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화면에는 공항 내부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며 직원들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노인들은 지쳐서 의자에 기대어 있었어요. 현재 공항 측에서는 수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지만 승객들의 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는 동안 배경으로 들리는 소리가 정말 끔찍했어요. 사람들의 고함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안내방송 소리가 뒤섞여서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때 화면에 안우차가 나타났어요. 교통부 보좌관으로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곧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매서웠어요.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건가요? 승객들에 대한 보상 계획은 있나요? 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안우차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검토 중입니다.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분이 이렇게 당황하고 있다니요. 다음 날 국제뉴스에서는 더 자세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공항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승객들이 하루 이상 공항에 갇혀 있다는 거였어요. 음식과 물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임시 숙박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하루만 늦게 출발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그 평온함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사람들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편의점 음식을 나눠 먹고 화장실 앞에 긴 줄을 서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한 승객이 올린 동영상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야? 우리를 여기서 언제까지 가둬둘 거야? 다른 승객은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어떻게 가라는 거야? 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시스템 하나가 무너지니까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들, 큰 소리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밀어내는 사람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상황에서도 공항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매뉴얼도 없고 비상계획도 없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안우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대처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그게 융통성이 아니라 그냥 무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국제항공 전문 매체에서 이번 사태를 분석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에서는 각국 공항의 위기 대응 능력을 비교 분석했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이 모범 사례로 소개되어 있었어요. 과거에 비슷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인천공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다중 백업 시스템과 상세한 비상 매뉴얼을 갖추고 있어 시스템 장애 시에도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특히 승객들의 질서의식과 공항 직원들의 체계적인 대응이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깨달았어요. 평상시의 질서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사람들이 평소에 줄 서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제 이메일로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태국에서 만났던 교수님으로부터였습니다. 엘로이즈, 안전하게 돌아갔나요? 지금 공항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당신이 일찍 떠나서 다행이에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뉴스로 보니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아누차 보좌관은 어떠신가요?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아누차는 지금 정말 힘들어해요. 언론과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평소에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것들이 모두 무너진 상황이에요. 저는 그 답장을 읽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누차를 미워할 수는 없었거든요. 분명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이번 사태로 명확해졌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태국 정부에서 한국의 공항 운영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국제 포럼까지 개최해서 공항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질서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을 단순히 예의 바른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질서라는 게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공항 운영 포럼이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대학교 추천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며칠 전에 공항 대란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포럼 회장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태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특히 아누차를 다시 만났는데 예전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엘로이즈, 오랜만이네요. 아누차가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누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아누차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해 보였습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나 봐요. 포럼이 시작되고 먼저 태국 교통부 장관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 세계의 우수한 공항 운영 사례를 배워서 저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평소 태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투와는 달랐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창의공항, 일본의 나리타 공항,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모두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발표자가 단상에 올라섰을 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박도현이라는 분이었는데 공항 시스템 전문가이면서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나이는 40 정도로 보였고 차분하면서도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어요. 박도현이 첫 마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번 방콕 공항 사태로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다른 발표자들은 대부분 자기 나라 공항의 우수성만 강조했는데 박도현은 먼저 상대방을 배려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술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항 운영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단어에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공항의 성공 비결을 시스템이나 기술에서 찾으려고 하십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질서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강요하는 질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질서죠. 저는 그 말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봤던 그 자연스러운 질서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박도연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인천공항 출국장의 모습입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설계된 질서입니다. 사진 속 인천공항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사회적 학습의 결과죠. 박도연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배우죠. 그래서 공항에서도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본 그 질서는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문화였고, 철학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안우차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을까요? 박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필요하죠.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회장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도연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도연이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질서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대한민국은 질서를 설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질서를 설계한다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작정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였어요. 박도연의 발표가 계속되면서 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그의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공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박도연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승객들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불안감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질서가 생깁니다. 그는 인천공항의 4인 시스템을 예로 들었습니다. 보세요. 이 안내판들은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걸릴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든 걸 미리 알려주죠. 저는 그때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편안함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박도연이 강조했어요.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따라야 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문화가 필요한 거죠.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이요. 박도연이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타면서도 질서를 배워요. 내리는 사람 먼저, 탈 때는 양쪽으로 나눠서. 이런 것들이 모두 공항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본 사람들의 행동이 지하철에서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때 박도연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질서는 남을 위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규칙을 지키면 다른 사람이 편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면 나도 편해지죠.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에요. 안우차가 또 질문했어요. 그런데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되나요? 너무 많은 규칙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박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올바른 질서는 더 큰 자유를 줍니다. 교통신호를 지키면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서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죠.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질서를 지키면 모든 사람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직접 경험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질서를 지키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박도연이 발표의 핵심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서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요. 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질서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내 앞에 선 사람도 나와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질서를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도현이 계속했습니다. 줄을 선다는 것은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새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질서를 지키는 걸 도덕적인 행위로 봐요.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할 일로 생각하죠. 태국 교통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도현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일관성이 필요하죠. 정부에서만 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 전체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해요. 그때 박도현이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지금도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줄을 설 때 그 사회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 한 문장이 주는 울림이 정말 컸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박도현이 그 말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줄을 선다는 건 나는 이 사회의 일원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회의 규칙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본 그 질서정연한 모습이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사회 구성원들 간의 무언의 약속이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회장 곳곳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태국 총리가 회장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박도현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의 발표가 끝나갈 무렵 총리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분도 깊이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장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감동의 박수였습니다. 그 순간 총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박도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줄을 설 때 그 사회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콕 공항 상황이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시스템이 복구되고 직원들도 교육을 받았는지 예전보다 훨씬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공항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긴 했지만 어딘지 억지스러워 보였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저는 예전과 다른 시각으로 그곳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쪽에 서는 것, 문 앞에서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 줄을 설 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 모든 게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환승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한 가족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해. 왜요? 우리가 시끄럽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런 작은 교육이 쌓여서 나중에 자연스러운 질서로 이어지는 거구나 싶었어요. 파리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태국 포럼에 관한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태국 기자가 쓴 기사였어요. 한국인이 보여준 질서의 철학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박도현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질서를 제약으로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진정한 질서는 자유를 위한 토대였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성숙한 시민 의식이었다. 댓글들도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태국 사람들이 반성의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질서를 지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내 아이에게도 줄 서는 법부터 가르쳐야겠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리에 도착한 후 저는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태국에서의 경험과 한국 공항에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요. 교수님과 동료들이 모두 관심 있게 들어주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네요.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질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한 동료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그런 질서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박도현의 말을 떠올리며 답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진정성이 있어야 해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해야 하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혼자 파리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거리였지만 다르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모습, 지하철에서 새치기 하는 모습들이 예전처럼 자유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질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 태국에서의 충격, 인천공항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박도연의 감동적인 말들까지. 글을 올린 후 얼마 안 되어서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친구가 댓글을 남겼어요. 독일도 질서를 중시하지만 한국은 다른 것 같아. 더 자발적이고 따뜻한 느낌이야. 일본에서 교환학생을 했던 친구도 댓글을 달았어요. 일본도 질서정연하지만 뭔가 딱딱한 느낌이었는데 엘로이즈가 말하는 한국의 질서는 더 인간적인 것 같아.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유럽연합교통위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블로그 글을 보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거였어요. 엘로이즈, 당신의 경험담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유럽연합에서 한국의 교통 질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경험한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교통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질서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 한국의 질서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수십 년에 걸친 사회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정부의 정책, 학교 교육, 가정 교육, 언론의 역할 등이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배려 문화였어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질서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한 사회학 교수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한국의 질서 문화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조화로운 결합이에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건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어요. 진정한 질서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성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몇 달 후 유럽연합에서 한국형 교통질서 모델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저도 주요 연구진으로 참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성공 사례와 유럽에 적용 가능한 방안들이 담겨 있었어요. 보고서 발표회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가 자유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거였어요. 올바른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더 큰 자유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도 줄을 잘 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작은 배려가 모여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국공항운영청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공항운영청에 보내는 감사 편지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어떤 말로 제 마음을 전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엘로이즈 루카라고 합니다. 몇 달 전 인천공항을 경유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날 아침의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던 공항의 모습, 자연스럽게 줄을 서는 사람들,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처음에 저는 한국을 단순히 예의 바른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그 정적이 제게는 커다란 울림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들의 조화였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의 감동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방콕 공항에서 겪었던 혼란과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평온함의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었는지. 태국에서 공항 시스템 붕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큰 소리를 내고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그 어떤 혼란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어요. 저는 박도연의 강연에서 들었던 말들도 편지에 담았습니다. 한국의 한 전문가분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줄을 설 때 그 사회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말이 제 인생관을 바꿨습니다. 줄을 선다는 것이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편지에는 제가 유럽에서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어요. 저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한국의 교통 질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사람들이 한국의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쓸 때가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날 아침, 인천공항의 정적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도 줄을 지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의도적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상점에서.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새치기에도 저는 꿋꿋하게 제 순서를 지켰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해? 다른 사람들도 안 지키는데. 저는 대답했죠. 그래서 더 지켜야 하는 거야.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잖아.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만 바보같이 줄을 서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차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편지에 계속 썼어요. 제가 먼저 줄을 서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자주 가는 지하철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혼자 시작한 작은 행동이 점점 퍼져나가는 걸 직접 봤거든요. 마치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당신 덕분에 이역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무질서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프랑스에서도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질서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내가 질서를 지키면 다른 사람이 편해지고 모든 사람이 질서를 지키면 사회 전체가 좋아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줄을 설 겁니다. 프랑스에서, 그리고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거예요. 줄을 서는 것이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걸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달 전만 해도 질서를 단순한 규칙 정도로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질서의 모습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정적이 제게는 가장 큰 소리였어요. 편지를 보낸 후 며칠 뒤 놀랍게도 답장이 왔어요. 인천공항공사 홍보팀에서 보낸 정중한 답장이었습니다. 엘로이즈님의 편지를 읽고 저희 모든 직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공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엘로이즈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씩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답장을 읽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제 작은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 줄을 섭니다. 파리의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상점에서. 그리고 그때마다 인천공항에서의 그 아침을 떠올려요.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던 그 공간에서 느꼈던 평온함과 감동을. 그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제가 배운 건 단순한 질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지금도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한 줄로 서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깨달음이 프랑스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퍼져나갈 거라고 믿어요.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였고, 제약이 아니라 배려였으며, 규칙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이에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